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서 세상을 보면은 서로 남의 것을 빼앗을 필요도 없고 침략할 필요도 없고 다 이런 공용의 세계, 공용의 세상이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만해 선사께서. 근데 그렇게 가야 되는데 오늘날의 세상은 많이 변했기 때문에 따라서 불교를 유신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유신은 이제 합리적으로 이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바뀔 거냐. 이러시면서 이제 만해 선사께서 말씀하시는 게 여기 다양한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굉장히 오늘 또 새롭게 또 다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뭐 승려들을 위한 사범학교 설립, 일단 절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불교가. 그래서 옛날의 어떤 구태의연한 방식으로는 안 된다. 세상이 지금 변했으니까 불교도 변해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이제 쭉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제 이게 12가지 정도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어디서까지 했냐면은 이제 그 혼인 문제 그 전에서 끝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8장까지 했거든요. 여기 좀 나눠준 유인물에서 보시면은 그 3페이지에 가시면은 이제 8장이 있어요. 생산활동 참여로 인한 승려의 인권 회복.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지는 그런 거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불교의 장래와 승리의 결혼 문제, 이런 문제하고 그 뒤에 이제 사원 이제 관리 문제, 주지라든가 이런 거, 그 다음에 승려 사회의 단결 문제, 그 다음에 사원의 통할권 문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만해 선사의 이제 철학사상이 나와요. 이 당시에 그 식민지 조선이 이렇게 독립을 해가지고 이렇게 큰 나라가 독립으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철학사상을 얘기하시면서 이 글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8장 넘어서 9장.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드린 유인물에서는 9장부터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9장부터 일단 12장까지 그거를 12장이 4페이지에 있거든요. 그걸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하고서 잠깐 이제 여러분들의 또 질문 같은 게 있으면 받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어서 5페이지부터 해서 만해가 이제 불교가 이제 유신을 통해서 민족 정신을 어떻게 담아낼 것이냐 그 부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죠. 네. 네. 그럼 지금부터 이제 고영석 교수님의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네. 예,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만해의 조선 불교 유신론, 지금 우리 선 박사님 소개하신 것처럼 총 17장 중에 이제 서론과 결론을 빼고 나머지 불교의 성질 등등 불교의 기본 정의를 빼고 12가지 성단 개혁 방안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8가지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9번째부터 12번째까지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3페이지에 불교의 장래와 승리의 결혼 문제에 대한 장을 이제 할 텐데요. 사실 이제 불교가 특히 가장 근본적으로 또는 가장 본질적으로 대외에 비치는 모습은 아무래도 독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셀리바시, 독신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초기 율장, 그러니까 불교가 이제 부다의 말씀이 경장이고 부다의 말씀을 따르는 상가라는 공동체, 생활 공동체를 되게 상가라고 하고 상가를 유지하는 규범을 되게 율장이라 합니다. 비나야. 그리고 개인적 규범이 개라면 이제 공동체 규범이 율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장과 율장에 대한 이제 주석 해석이 이제 논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초기 이 상가라는 공동체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중요한 정신이 공동체 생활이다 보니까 그렇기도 한데요. 남자든 여자든 그러니까 비구든 비구이든 간에 독신을 고수하는 전통이 불교의 어떤 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톨릭도 뭐 그런 측면이 있고 또 그런 종교의 모습이 많이 있죠. 근데 자, 이 독신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문제가 됩니다. 사실 뭐 지금 불교 조계종은 법적으로는 독신으로 돼 있어요. 근데 현실에서 그러냐는 또 다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법적으로 혼인 유무가 문제가 되고
그것 때문에 최근에 또 언론사에 뭐 공개된 것처럼 어느 스님도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만해 선사 당시 1910년에 조선불교유신론을 썼고 1913년에 조선불교유신론이 이제 간행이 됐습니다. 그 시점으로 저보다 110년 정도 전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그때 조선불교계 상황, 대한시대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때 우리 불교가 어땠는가 하는 문제를 이제 전제로 하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난번에 이미 얘기 드렸지만 1876년에 우리가 강제로 문호 개방을 일본에 당한 이후에 일본의 군국주의는 사실은 대륙 침범의 어떤 서양 종교에서 말하면 이제 선교사 여기에 대응되는 동양 종교 불교, 특히 일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불교 성녀들을 하나의 제국 침략의 어떤 스파이 내지는 포교사로 전제하면서 활용했습니다. 우리가 제국주의 종교 보면 되게 제일 먼저 탐험가를 보내고 그다음에 이제 서로 물러나라고 쫓아내면 다시 한포를 사격하고 이렇게 해서 앞선 신식 무기로 공격하니까 결국 식민지 나라에서는 거기에 당하지 못하고 강제로 문호 개방을 당하고 또 그 결과 전쟁 배상을 하고 이런 걸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일본도 미국에, 또 일본은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이제 적용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일본 불교는 가마쿠라 불교 이후에 에도 불교를 거쳐서 1868년에 이제 메이지 유신이 있지 않습니까? 메이지 유신 전으로 일본 불교계는 군국주의 입장이긴 합니다만 좀 타락했다 할까요? 관성에 빠져서 일본 불교와 신토가 결합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불교에서는 이제 불교라는 그 근본적 교리를 진실에 두고 그것을 대중들에게 좀 널리 퍼지기 위해서 방편으로 신토와 결합해서 본지 수적 사상이라고 본을 불교로 그 다음에 이제 적을 방편을 이제 신토로 해서 결합한 그런 상태로 적어도 이제 에도 불교, 에도 이후에 한 6세기부터 19세기 중엽 정도까지는 그런 전통 속에서 내려오면서 어떤 의미에서 이제 신토라는 게 일본의 무속 같은 측면이 있죠. 그런 부분하고 결합하다 보니까 상당히 그 전통 종교의 모습에서 좀 이탈한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비춰질 수 있을 겁니다. 군국주의에게는. 그런 측면에서 불교를 대륙 침략의 어떤 배후로 또는 선두로 내세우려고 했던 게 일본 군국주의고 그 과정에서 일본의 정토진종, 정토종 또는 일련종 등등의 조동종 이런 당시 주류의 종파들의 성녀들을 대륙 침범, 특히 이제 우리 한반도를 비롯해서 만주까지 가려고 하는 건데 그런 이제 침투의 어떤 선봉에 내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 군국주의는 결국 이 불교의 타락상이나 불교의 한계나 문제들을 잡고 대륙 침범의 스파이의 역할을 강요하게 되고 불교는 결국 일본 불교계는 그 부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아까 얘기했던 정토종, 정토진종, 조동종 또 이런 종파들이 대륙 침범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 전에 한번 얘기 드렸지만 임진왜란 때 이미 정토진종의 한양 포교당이 한양에 이미 선적이 있고 19세기 이제 1876년에 문호 개방 당한 이후에 1895년 즈음에 대원군 치하 고종이 이제 아직 어렸기 때문에 대원군 치하에서 김홍집 내각 쪽에 일본 불교 성녀들이 조선 4대 문화의 성녀들이 좀 들어오게 하면 좋겠다. 이런 이제 도성 해금 제안서를 이제 내게 됩니다. 근데 그 전후해서 이제 불교계 내부에서는 이동인 같은 개화성이라고 하는 인물에 의해서 건의됐다고도 봅니다만은 그러니까 조선 불교계 스스로가
서울 한양 도성 4대문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건의서를 냈느냐, 아니면 일본 승려들에 의해서 도성 해금이 시작됐느냐, 좀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김홍집 내각에 대해서 이제 조선 불교계가 처음에 4대문 안에, 한양의 4대문 도성 안에 성녀들을 출입시켜 달라는 도성 해금령을 요청했지만 아마 대웅건 치하에서 그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일본 불교 성녀들에 의해서 건의가 되면서 1895년에 4대문의 성녀들이, 조선 성녀들이 합법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 제도가 사실은 언제 시행됐냐면 사실 그게 세종 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숙종 때 잠시 풀렸다가 다시 이제 지금 고종 때 다시 풀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숙종 때 잠시 풀렸지만 다시 닫혔고 1895년에 다시 열렸습니다. 그러다가 사실은 또 1896년쯤에 고종이 아마 이 제기동 쪽에 아마 설롱단이라고 하는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10월 상달 거기 제천 행사하는 쪽에 가다가 아마 제기동 신설동 그 점에 가다가 가마를 이제 궁금해서 바깥을 내려봤는데 엎드려 있던 그쪽 지역의 개운사 승려가 아마 이렇게 자기도 이렇게 들어와서 눈이 마주쳐서 누구냐 했더니 이제 비시자들이 개운사 뭐 승려, 하여튼 승려라고 했더니 보기 싫다 해서 다시 이제 4대문 안에 승려가 못 들어오게 하는 제도가 또 내려지고 이후에 풀렸다가 또 막고 이게 반복이 되면서 1910년까지 갔다는 게 이제 이능화 선생의 조선불교 통사에 나옵니다. 자, 이런 계기를 통해서 자, 일본 불교는 기본적으로 그 결혼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고 뭐 대다수가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그 계기는 되게 정토진종을 창종했던 법연이라는 인물의 제자인 신란, 이제 우리 칠란으로 봅니다만은 원래 칠란이라고 쓰고 신란을 읽죠. 그렇게 된 그 신란은 사실 그 비구니와 결혼해서 이제 부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비구와 비구니가 결혼한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일본 불교는 그 이후에 거의 그게 한 우리가 임진왜란 그 전후 직전인데 16세기 한 중엽 정도부터 일본 불교는 대처라고 하는 이 결혼 아내를 거느리는 불교가 일반화됩니다. 물론 일본도 여전히 독신은 일부는 있습니다. 그런 불교가 일반화되어 있는 시대에 이제 대륙 그 침탈에 선두에 서게 되면서 이 정토진종의 경우는 일본에 이제 교토에 가면 이쪽에 그 용곡 대학이 있고 이쪽에 대곡 대학이 있습니다. 용곡 6곡구 다이 갖고 이쪽은 이제 5단위 다이 갖고 두 그룹이 있는데 큰 그거죠. 한 10개 정도 파가 있고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대곡파와 용곡파입니다. 용곡파는 이제 황실 중심의 지원을 받아왔고 천안가, 대곡은 이제 역시 그 언저리 있는 쪽인데 우리나라에 이제 주로 들어온 게 이제 대곡파들이 많이 들어왔고 그 한양에 임진왜란 때 이미 그 정토진종의 포교당을 세웠을 정도로 다시 물러간 다음에 다시 19세기 중엽 후엽에 다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전통이 일반화되면서 4대문 안에 성녀들, 조선 성녀들이 이제 들어오지 못해서 일본 불교를 이렇게 전도하는 데 상당히 불편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조선 성녀들도 4대문 안에 들어오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일본 불교의 그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조선 불교계에 노출이 되면서 조선 불교 성녀들도 일본 불교의 모습들을 뭐 알게 모르게 보고 배워가면서 1910년쯤 되면 아마 글쎄요, 이게 정확한 통계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일부 연구에 따르면 한 70-80% 정도 가까이 성녀들이 결혼을 했다는 통계가 나옵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만해는 아마 일본을 1908년에 도쿄를 가서 고마자 대학이라는 구택 대학에 한 뭐 기록마다 좀 다릅니다만 5월 초에서 9월까지 9월 아마 초가 될 수도 있는데 일본의 이제 학제가 4월 1일이 시작이고 10월 1일, 10월 1일이 시작이니까 아마 일본에 건너가서
한 5개월 가까이 고마즈와 대학에 아마 그 기숙사에 머물면서 아사다 후상 교수와 교류도 하고 강의도 듣고 서양 철학사 공부도 좀 하면서 그런 교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난 다음에 이제 돌아와서 1910년에 조선불교 유신론을 썼고 1913년에 간행했던 것이죠. 집필의 시점이 1910년이라면 그 시점에 이미 조선불교 성녀들이 70~80% 가까이 결혼을 했다는 통계로 본다면 만해가 동경에 가서 봤던 일본 불교의 모습 두 가지 측면이 있다 말씀드렸는데, 자, 제국주의 1910년에 우리가 9월 28일인가요? 경술병탄회로 나라를 빼앗기는 시점 아닙니까? 거의 돌아왔을 즈음에 직후에 지금 대한제국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해에 1910년 5월부터 9월 한 초중순까지 대한제국이 뭐 갑작스럽게 무너졌다 볼 수도 있지만 그 시점에 지금 이 원고를 썼다는 것을 좀 고려해 보면 그 당시 우리나라의 상황, 우리나라 불교계의 상황을 충분하게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데, 일본에 본인이 가서 보니까 뭐 유럽의 영향 속에서 동경은 이미 동양의 유럽이랄 정도로 개방이 되면서 서양 기독교나 서양 종교의 운영 방식을 빨리 받아들이면서 근대화해서 일본 불교가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전국에서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모습을 우리 조선불교, 대한불교 아마 대비해 보면서 상당히 충격과 고민에 빠졌던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국거를 빼앗아간 일본은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앞선 문물에 또는 앞선 그 운영의 방식에 의해서 일본 불교가 개화 내지는 신식화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자극을 받고 이런 부분은 우리도 받아들여야 되지 않는가라는 아마 생각을 깊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조선불교 유신론의 지금 17개 장에서 특히 12개 개혁 방안을 제시하면서 나름대로 해법을 제시했고, 나머지 두 가지, 그러니까 성녀 결혼의 문제하고 사원의 통할권 부분에 대해서는 장단점을 다 제시하면서 자신은 여기에 대해서 답을 내릴 수는 없지만 이것이 옳다 그러다, 다만 후세 누군가 또는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 그것을 취사 선택해서 운영해 주기를 바란다는 정도로 이제 쓰고 있는데요. 자, 9번입니다. 불교의 장래와 성리의 결혼 문제인데요. 그러면 이제 불교의 전통은 기본적으로 독신을 추구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독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결혼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출가를 기점으로 출가 이후에는 독신의 신분을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출가 전에 결혼은 문제 삼지 않습니다. 출가 이후에 이제 이성과의 관계를 갖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삼는 것이고, 그런 결과 이제 또 법제적으로 부부가 되는 이 제도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삼는 것이었고, 그런 전통이 이제 불교의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라 시대나 고려 조선 시대를 보면 성녀들이 결혼한 예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반화되어 있고 다수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불교는 기본적으로 독신을 고수해 왔던 가운데 일부 결혼성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볼 때 1910년 상황은 상당히 좀 놀라울 정도로 결혼성들이 늘어났던 것이죠. 이런 현실에 대해서 만해는 나름대로 고민을 했는데, 그때 봉은사 성녀 중에 최취화라고 하는 분으로 지금 기억합니다만은, 그분이 이미 성녀들의 결혼에 대해서 필요한 논설을 불교 잡지에 이미 먼저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만해가 최초는 아니고요. 아마 1907년쯤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만해는 이제 유신론에서 1910년에 이런 글을 썼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만해 성녀 검불령 폐지의 주장은
지금 이제 그 9장에 들어있고 그 마지막에 자신의 이제 폐지에 대한 얘기를 통감부 건백서를 해서 당시에 김윤식 통감부 의자에게 보냈고 또 그 중추원 그 원장이었던 테라우치 마사다케에게 헌의서를 다시 보내게 됩니다. 뭐 그런 정도의 이제 문장이 9장 뒤에 붙어 있습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먼저 만해의 논리는 그런 겁니다. 네 가지로 지금 잡고 있는데요. 우선 이제 결혼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특히 성계 결혼 금지령이 갖는 어떤 폐해 또는 불합리성 이런 것들을 네 가지로 지금 정리했습니다. 특히 이제 첫째 윤리에 해롭다, 둘째 국가에 해롭다, 셋째 포교에 해롭다, 넷째 교화에 해롭다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하고 있는데 첫째 윤리에 해롭다는 점을 이제 네 가지 점으로 지적하면서 그 중에 이제 가장 일반적인 측면이기도 합니다만 사람의 죄 중에 제일 큰 게 뭐냐? 이게 이제 뭐 유교적 전통도 그렇고 인간의 역사가 사실은 뭡니까? 번식을 통한 후손, 어떤 인류의 지속이라는 게 결국 남녀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키워가는 거죠. 그리고 뭐 효경에 나온 것처럼 뭡니까? 신체 발부 수지부모 불가매상 교제시야 하는 것처럼 또 입신양명하는 것처럼 1장 2장 효경에 나온 것처럼 그런 전통이 있는 이 조선에서 볼 때 사람의 죄 중에 제일 큰 게 불효가 제일 크다. 또 불효뿐만 아니라 자손이 없는 무후 그게 더욱 크다. 그 이유가 이제 제사가 끊기고 자손이 단절되면 아무것도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맥락인데 자, 일반론이죠. 근데 사실은 좀 달리 말하면 만에는 유신론에서 그런 얘기는 안 했고 우리 이제 이런 너무 일반론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비판적 논문도 있습니다만은 자 불교 선종의 전통에 보면 자 우리가 달마대사 많이 들어보셨죠? 달마대사가 있고 초조, 달마 2조 해가 3조 성찬, 4조 도신, 5조 홍이, 6조 해능이에요. 이게 이제 뭐 성리한 해능의 입장, 남정선의 입장이긴 합니다. 근데 자 5조 홍인 밑에 10명의 제자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 제자가 이제 신수라고 하는 분입니다. 북종 신수. 그 밑에 이제 보적이라는 인물이 있고 또 신행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자 남종은 해능 이후에도 많은 뭐 제자가 있죠.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청원 행사, 남학회양이라는 이제 청원계와 남학계가 있고 그 밑에서 청원 행사, 남학회양, 특히 남학회양 밑에 마조도일이라는 중국 천하를 뒤흔들었던 그 짱구 같이 생겼던 그 마조선사 밑에 기록상에는 뭐 경덕천 등에는 한 159명, 또 139명 뭐 이렇게 제자들이 있고 그 많은 문화의 제자들에 의해서 이제 우리 신라 선종의 7산선문, 9산선문 중에 7개 산문의 선사들이 결국 불법을, 특히 선법을 남종선을 받아옵니다. 그래서 남종선의 맥을 계속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 대한불교 조계종의 종정도 또 이전의 종정도 나는 서가모니 붓다로부터 뭐 75세다, 76세다, 77세다, 뭐 78세다 이것을 자랑처럼 내세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불교가 가족을 떠나서 출가를 하고 깨침을 얻었는데 무슨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는 것처럼 마치 그 기독교 성서에 말하는 그런 논리처럼 선종도 그렇게 가느냐라고 비판적 시각이 있죠. 이미 그걸 다 떠났는데 무슨 족보를 따지고 종조를 따지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만 저런 것이죠. 자, 유교의 지금 여기 조상과 제사 문제는 뭡니까? 피를 나눈 혈연의 측면에서 이제 부자지간을 따지지만 이 선종은 뭡니까? 지혜 등불, 해맥, 그러니까 우리가 전등록이라는 게 마치 깨달음의 등불을 촛불로 옮겨가는 것처럼 지혜의 등불을 점화해서 하나씩 전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친으로서 피를 나눈 형제 또는 이제 부자지간은 아니지만 치해 등불을 이어왔다는 의미에서 그 불조의 해맥 해등을 이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사실은 선종의 무선조, 무선조는 유교가 말하는 뭐 부자지간, 뭐 조손, 정손 이런 의미하고는 다르겠지요. 그러나 우리 뭐 현실적인 인간들에게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거의 같이 느껴질 수도 있긴 한데, 자 만에는 윤리에 해롭다고 하면서 사실은 불효가 제일 크고 자손이 없는 게 제일 크다 이런 의미로 해석했던 것이 너무 일반론 아니냐라고 비판하는 논문이 있다고 얘기를 했죠. 만에는 여기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 사실은 불교의 전등이나 해맥을 잇는다는 이런 맥락 속에서 이해한다는 부분을 전제한다면 크게 문제가 될 건 없고요. 또 하나는 자 남종의 선사들이 북종을 비판한 논리가 뭐냐면 참 우습습니다만은 자 우리 남종은 지금 달마로부터 6조 해령을 거쳐서 지금까지 이어온다. 근데 너희 북종은 지금 8종으로 끝났지 않냐. 그러니까 6조 해령 이에 남종과 달리 북종의 신수가 이제 6조라고 본다면 7조가 보조이고 8조가 신행이에요. 신행으로 끝났지 않냐. 그럼 할 말이 없죠 사실은. 북종의 입장에서 꽉 막혀버립니다. 자 유교와 같이 혈혈을 나눈 의미의 그것은 아니지만 선종의 입장에서는 지혜, 깨달음의 깨침의 등불을 이어왔던 맥이 지금 남종은 지금도 이어오는데 북종 너희는 지금 8종으로 끝났지 않느냐. 8조로 이렇게 비판한다는 거죠. 이런 맥락도 만해가 슬쩍 여기 한 자리 넣었으면 지금 그런 비판에 그런 없을 수도 있을 텐데 지금 그런 부분이 윤리해롭다는 부분을 너무 일반화시켜서 얘기했던 것을 오해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비판의 논문의 맥락도 충분히 고려를 할 수 있고요. 결국은 뭐 혈연이든 정신의 어떤 인연이든 간에 지혜의 인연이든 간에 결국은 어느 단절이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국가에 해롭다는 겁니다. 자 요새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위기로 나오고 있죠. 얼마 전에 제가 일본을 잠시 다녀오면서 하나 샀던 소설이 그 김진명이라는 사람이 썼던 작가 풍수전쟁이라는 글을 봤습니다. 일본이 조선을 혈맥을 끊기 위해서 풍수와 저주를 했다는 건데 거기 이제 인구 절벽이라는 문제와 맞물려서 아주 잘 녹여냈더라고요. 1930년대 무라야마 준인가요? 조선의 풍수를 썼던 일본의 그 풍수학자가 있죠. 그 스승이 다이니치라고 하는 일본 좌도 밀교의 대표인데 1930년 경복궁의 한밤중에 조선 인물하고 이제 그 비사하고 한 서너 명이 모여가지고 조선의 혈자리를 끊기 위해서 이제 일종의 저주와 계시의 방안을 얘기하는 그런 부분도 출발하는 그런 소설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대통령실, 현 대통령실로 뭐 나이 뭐뭐 해서 무슨 배까지 가는 이상한 주문이 배달이 되고 주문 뒤에 이런 저주가 시작되었다라는 글이 배달되니까 뭐 현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다 보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좀 조사해 보라고 비서관 여자 비서관을 시켰더니 그 비서관이 자기 대학 법대 동기 중에 고시 준비를 안 하고 그 이런 뭐 민속이나 풍수나 이 철학이나 이런 데 관심 있는 동기생에게 이제 이것을 풀어달라는 식으로 이제 쭉 가다 보니까 서기 2050년에 나이지리아, 이집트, 뭐 이란, 심지어 베트남이라는 7개 나라가 한국보다 더 앞서는, 다시 말하면 지금 한국이 세계 10대 뭐 경제 대국 여기까지 왔는데 2050년이 되면 나이지리아, 뭐 이집트, 이란, 베트남까지 보다도 더 떨어지는 국력으로 떨어진다는 얘기를 이제 풀어낸 거예요. 이 법대 동기 남자 동기가. 그러니까 이 주문 같은 뭐 나이 무슨 나이 뭐 해서 100배로 끝나는 7가지 주문이 도대체 뭔지 몰랐다가 이제
동기를 통해서 푸는 얘기인데 그 이유 때문에 이제 뭐 전직 뭐 정부의 고위 관료를 비롯한 노인들이 모여서 이제 성토하는 건데 이게 바로 현대 연구소에 근무하는 젊은 경제학자가 통계를 분석해서 서기 2050년이 되면 한반도의 인구가 줄어들어 가지고 경제력이 지금 10위가 아니라 36인가까지 떨어지면서 나온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성토의 작업이 벌어지고 그 작업에서 이제 벌어지는 여러 어떤 문제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왜 이렇게 됐는가 이 과정들을 이제 그다음에 준이 만들었던 그 좌도밀교 심지어 통일교 얘기까지 나오면서 풍수 얘기를 통해서 한일 간의 관계 그러니까 천령이라고 하는 강원도와 함경남도에 있는 천령이란 지명하고 명나라가 요녕성 천령의 건국 세웠던 천령위하고 중첩해서 우리나라 국사학계가 천령이라는 것을 지금까지도 교과서나 교사들까지 모든 국민들이 강원도 북쪽과 함경남도에 있는 천령 거기에 명나라가 세웠다. 그래서 고려 말에 최영 장군이 정도전하고 관련해서 이제 요동 침략을 했는데 결국은 못 가게 하고 이성계를 보냈던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영토가 대동강부터 강원도 천령으로 줄어들었다. 이게 이제 일본이 만든 조작된 역사적 사실인데 그게 아니라 명나라에서 세웠던 천령이면 당연히 명나라의 기록이 정확하지 않느냐. 명나라의 기록은 바로 천령이라고 해서 요녕성 천령시가 분명히 나오는데 이제 이런 것 등등을 이제 겸하면서 이 풍수 전쟁을 통해서 인구 절벽의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소설이 풍수 전쟁이라는 겁니다. 자, 뭐 그 얘기를 왜 했느냐 하면 바로 이제 국가에 해롭다는 문제에서 종족주의 만에는 종족주의에서 행하는 인구의 증가와 진화의 용이함이 이제 불이 덜판을 태우는 것 같다. 이런 이제 비유를 하면서 결국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진화를 비롯하는 모든 문제에서 지금 얘기했던 인구 절벽까지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뭐 성녀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았죠. 지금 조계종이 한 12,000명, 한국 불교 성녀 한 32,000명, 뭐 그런 시절이라 해도 결국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국가의 국민의 수를 줄이게 되고 그게 결국 진화에도 문제가 생긴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설명했는데 최근에 이제 뭐 우리가 출산율 저하 또 자살률 최고 또 아이들 지금 뭐 위장으로 또 등록도 안 한 이런 거 지금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2,000명 가까이 이런 문제들이 같이 맞물려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하여튼 이 결혼을 하지 않는 문제가 또는 이제 결국은 결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 제도가 국가에도 해로우니까 이거를 풀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제 만의 얘기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포교 해롭다는 건데 이제 뭐 서양 종교를 비롯한 여러 종교와의 경쟁 시대에 있는 이 시대에 불교가 결혼을 반대하게 되면 뭐 불자들이 할 수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전문 종교인이라고 하는 이제 출가 성녀들이 종교 어떤 전도 뭐 포교에 여러모로 경쟁력이 떨어지고 교세를 보존하는데도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뭐 굉장히 소박한 얘기라 볼 수도 있는데 이런 측면이고요. 뭐 최근에 조계종에서는 오히려 이제 성녀들도 결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얘기도 나오는 부분이 부분적으로 있습니다만은 그게 그렇게 쉽게 용납이 되는 게 아니고 최근에 좀 다른 얘기지만 여름에 더우니까 우리 스님네들이 뭐 장삼, 가사 그러니까 우리 장산 맞죠? 이 가사도 길게 입으니까 너무 좀 답답해 보이니까 세태 맞게 반팔 가사를 좀 만들자 이렇게 젊은 성녀들이 이제 제안을 해가지고 저게 좀 안건에 올랐는데 결국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서 없던 일로 돌아갔습니다. 그게 이제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자, 네 번째입니다. 교화에 해롭다.
자, 뭐 이제 우리가 아까 불교가 기본적으로 독신을 고수하다 보니까 늘 문제가 되는 게 이제 1차적으로 뭐 이성과의 관계, 또 금전의 문제 이런 것도 있지만 뭐 남방불교는 기본적으로 금전 관리를 전문 정인들에게 맡기니까 그 종문에게 문제는 없는데 북방불교는 뭐 특히 우리나라 불교는 직접 관리를 하는 쪽에 있고 책임을 지는 쪽에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이 이성과의 관계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파괴를 했다. 또 그 파괴 오명이 교단 내에 퍼짐으로써 한 사람의 뭐 인격 살인이랄까요? 이런 문제까지 되는 것 때문에 결국 불교에 대한 이미지 또 불교 해당 인물들이 교화에 임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엄청난 해로움이 있다. 이런 맥락 속에서 결국 교화에도 해롭다. 그러니 성녀의 검언형을 풀자. 이런 네 가지를 지금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만해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그 마지막에 이런 얘기들이 실려 있어요. 이제 굉장히 완곡한 어법이고 뭐 자기 변호일 수도 있으나 굉장히 완곡한 본인이 판단하기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라고 해서 부처님의 계율을 무시하여 성녀 전체를 휘몰아 엄계, 그러니까 이성과의 관계를 엄계를 범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그것은 아니며 다만 그 자유에 일임하려 하는 것뿐이다. 자, 최근에 이제 불교 중에 군대가 있잖아요. 군대 중에 이제 군종이라고 하는 직책이 있잖아요. 군종에는 지금 불교 군종, 원불교 군종, 천주교 군종, 개신교 군종 네 종교가 지금 인정되고 있습니다. 원불교는 최근 한 10년 전에 시작이 됐고 인정이 됐고요. 개신교 군종은 이미 54년 가까이 크리스마스가 이제 국경일로 되면서 거의 그때 만들어졌고 불교는 여러 차례 원래 성탄절이 부처님 오신 날이 성탄절이었는데 이게 불교가 빼앗기고 오히려 기독교가 쓰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78년쯤 어렵게 법정 투쟁이랄까요? 법정 어떤 여러 가지 요청을 통해서 78년에 이제 부처님 오신 날 옛날에 석가탄신일이 인정되죠. 그 이후에 이제 군종이 사실은 물론 군종의 시작은 60년대입니다. 그 불교 군종은 그런데 이제 최근도 이미 아니군요. 2000년 초쯤 돼가지고 일부 조계종의 이제 독신 승려 젊은 그룹들이 이제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안 그래도 군종을 하는 경우는 그 전에 우리 동대 불교대학을 나와서 시험을 보고 재학 내지는 졸업 이후에 출가를 해서 2년간 절의 행자 생활을 한 이후에 군대에 가서 36개월 이렇게 단기 근무하고 장기를 근무하면 이제 단기는 중위부터 시작하고 장기로 하면 대위, 소위, 중령, 소령, 중령, 대령까지 불교에 지금 대령 두 사람이 있는데요. 그렇게 이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죠. 근데 불교 군종은 개신교 군종에 비해서 주어진 티오를 다 채우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10여 년, 한 15년 되겠군요. 그때부터 조계종의 젊은 성녀들이 불교 군종은 앞으로 절대 결혼하면 안 되고 독신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조계종 종령으로 통과시켰어요. 그 이후에 급격히 군종 응시생이 아주 줄어들어가지고 과거에 한 150명 정도 채웠던 인은 지금 한 7, 80명밖에 안 될 겁니다. 불교대 학생 또 성가대 일부 있고 또 요새 학점은행제도 있고 해서 그쪽 출신도 일부 있다는데 급격히 수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위기감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출가자의 이런 문제만이 아니라 군종이란 역할은 사실은 지금까지 제도로 보면 은사를 정하고 재학 내지는 졸업 이후에 재학 중에 정하더라도 시험을 봐서 되면 졸업 이후에 2년간
해당 은사 사찰에 가서 행자 생활을 하다가 이제 군종에 복무하거든요. 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후보생들이 급감했다는 것이죠. 급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지금 이렇게까지. 그래서 그 전만 하더라도 결혼과 독신은 그냥 일임했어요. 본인이 원하면 결혼하고 뭐 원하지 않으면 독신으로. 지금 군종 중에는 결혼한 군종도 있습니다. 고참들이죠. 이 제도가 이제 생긴 지가 한 15년 가까이 되니까. 근데 이제 독신도 있죠. 근데 지금은 제도적으로 못하게 막아서 지금 그것 때문에 여기에 걸린 사람이 태고적으로 전종을 하고 뭐 재판을 하고 뭐 헌법재판소까지 갔다고 했던가. 근데 뭐 성소를 했지만 조계종에서 인정을 안 하니까 결국 옷 벗고 나오는 이런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지금 만해도 마찬가지로 다만 그 자유에 일임하려는 것뿐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데 우리가 어떤 조항들을 많이 만들면 굉장히 구속이 심하잖아요. 우리가 학술지 편집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계제가, 계제불가, 뭐 수정후 계제, 뭡니까 수정후 재심 이런 단계가 있어요. 그것도 또 하위로 경우의 수가 많으니까 요새 학술지는 굉장히 세분화해서 경우의 수를 뭐 16개까지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학술지는 4개를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이 조항을 자꾸 세분화시켜 가려고요. 경우의 수 때문에. 그런 얘기를 저는 합니다. 이렇게 자꾸 세분화하게 되면 편집위원회 역할과 편집위원자 역할이 굳이 필요 없다. 자꾸 줄어들고 좀 더 이렇게 기본만 해두고 그 안에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면 될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법적으로 세목을 만들어버리면 그 안에 다 구속이 돼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꾸 금지 제한을 만들면 굉장히 구속이 되고 부자유스럽게 된다는 거죠. 만해도 지금 여기에서 완곡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다만 그 자유에 일임하려는 것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내를 맞이하지 않고 사학과 결혼한 독신 사학자들 서양에 아내를 맞이하지 않고 독신한 칸트 같은 사람 독신 철학자들 아내를 맞이하지 않은 과학자와 아내 삼은 아내를 맞이하는 문학자들 서양의 여러 문학자들 또 정치가들 또 심지어 이태리와 결혼한 아내를 맞이하지 않은 이런 사람들 예를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없어도 이런 문학, 철학, 정치, 사학 이태리까지를 아내로 삼고 독신으로 성공한 사람들 예를 쭉 나열하는 거예요. 만해가. 그러면서 모르겠도다. 성녀들도 불교로 아내를 삼아 일생토록 결혼하지 않는 것일까? 우리 그런 경우가 있죠. 우리 비구니 스님들은 나는 부처님을 뭐 남편 삼아 했기 때문에 독신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들어본 적이 있는데 뭐 나는 부처님을 뭐 아버지 삼았으니 뭐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죠. 뭐 비구도 가능한 얘기입니다만 그렇다면 내 어찌 정대 자 이마에 받들어 정대한다고 하죠. 공경아의 머리에 이는 정대하고 예배하고 몽상하고 국악 칭송하고 노래함으로써 노래하면서 독신으로 지내기를 원치 않으리라. 그러니까 이런 예들을 쭉 나열하면 자기도 그럴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완곡하게 모르겠도다 성녀들도 그 안에 앞에 또 이제 결혼한 예를 또 얘기합니다. 그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과거에 우리가 서가모니불 이전에 과거 7부를 흔히 등장시켜서 얘기합니다. 인도 고유의 사이하고도 맞물려 있는데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최치원의 난낭비서 우리 여기 가방 있는데 최치원의 난낭비서 보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제약막작 제선봉행 자정기 시제불교. 자, 불교 핵심이 뭐냐 할 때 최치원은 뭐냐면 제약막작 제선봉행은 축건 태자지화야라 이런 말을 해요. 거기 보면 이제 공자의 가르침은 뭡니까? 입적 효가하고 출적 충어국은 노사구지지하여 처무의지사하고 행불언지교는 주사지종이하여 제약막자하고 제선봉행은 축건 태자지화야라. 그러니까 불도유 삼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는 국유 협려지도 왈풍요, 나라에 협려한 도가 있으니 이름하여 풍류한다. 이렇게 하면서 그 가르침을 베푼 시설은 이미 선사에 자세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고조선 이래 그 역사서에 자세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불교, 그러니까 유교가 말하는, 공자가 말하는 집안에 들어와서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집안을 나가서는 나라에 충성하는 것이 노나라의 사구, 그 형옥을 관리했던 법조인, 감옥 간수의 깊은 뜻이라는 거죠. 취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이 없는 일에 처하고 말이 없는 가르침을 행하는 것은 주사지종이야. 주나라의 도서관 사서과장 정도로 했던 노자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나쁜 일들 하지 말고 좋은 일들 받들어 행하는 것은 축건태자, 축건, 인도 천축, 축건태자인 시다르타의 교화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삼교의 가르침은 이미 불도유 삼교가 이 나라에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우리나라에 고유하게 있던 가르침이다. 이렇게 최초는 지금 난낭비서에 쓰고 있거든요. 자, 바로 재앙막작 재선동의 자정기 시제불교. 자, 나쁜 일들 짓지 말고 좋은 일들 받들어 행하는 것. 바로 그래서 자기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과거 7불의 가르침이다. 이게 이제 유명한 법구경, 열반경 등등의 법화현의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이게 뭐냐면 불교 핵심이 뭐냐 할 때 나쁜 일들 하지 말고 좋은 일들 받들어 행하는 것이다. 마각하고 봉선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정기, 자기 마음을 깨끗이 하면 이게 바로 불교다. 근데 과거 7부처가 모두 다 공이 이 얘기했다. 그 과거 7불이 바로 이겁니다. 비바시불, 시기불, 비사부불, 구류선불, 구나모니불, 가스불, 스가모니불. 자, 이것도 이제 과거 7불을 또 나눠보기도 하면 과거의 비바시, 시기, 비사부는 과거의 장엄급에 붙이고 비사부, 구류선, 구나모니, 가스불은 현재 현급에 붙이고 그 스가모니불까지 미래불은 이제 미륵불로 봅니다만 그렇게도 보는데 자, 다 결혼하여 아들을 두신 것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비바시불도 결혼한 뒤에 출가했다. 시기불도 결혼한 뒤에 출가했다. 비사부불도 결혼한 뒤에 출가했다. 구류선불도 결혼한 뒤에 아들을 두고 출가했다. 아들 하나씩을 뒀어요. 구난모니불도 아들 하나를 두고 출가했다. 가섭불도 아들을 하나 두고 출가했다. 스가모니불도 결혼해서 아들 하나 두고 출가했다는 거죠. 시다르타를 낳았죠. 모르겠도다. 성녀들도 부처님들의 마음을 자기 마음으로 삼고 부처님들의 일을 자기 일로 하여 아내를 맞아 애를 낳을 것인가. 과연 그렇다면 내가 어찌 이를 이마에 받들어 정대하며 예배하며 몽상하고 구가하면서 이내 아내 얻기를 원치 않으라. 자, 두 가지 얘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자, 아내를 얻지 않고 과학이나 정치나 문학이나 이태리나 이렇게 해서 그것을 아내 삼아서 성공한 사람 얘기를 쭉 나열하고, 자, 불교에서 독신을 얘기하는 전통 속에서도 비바시불부터 스가모니불까지 이런 과거 7불, 현재 불까지 다 결혼해서 아들을 하나 두고 난 이후에 출가했다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에는 지금 이제 서로 상대적인 이항을 대립시키면서 얘기를 하는데, 자, 무릇 생사, 삶과 죽음, 수와 물과 불은 각각 반대되는 두 극단이건만 이를 실행해도 서로 모순이 안 생긴 것은 각기 그 실천함에 있어서 적절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불교가 말하는 그 중도입니다. 불다의 가르침도 중도예요. 사실은 중도는 결혼을 했다, 결혼을 하지 않았다 이것을 뛰어넘는 겁니다. 중도는 양극단을 넘어서서 가장 지혜로운 활로로 나아가는 길이고 그 마음가짐이죠. 그렇게 본다면 지금은 결혼을 하지 않은, 그리고 자기의 업을 아내로 삼고 성공한 사람들이나 결혼을 하고 출가해서 붓다가 된 존재들이나 어떤 의미에서 극단일 수 있죠. 그러나 만에는 지금 그런 예를 전제하면서 그렇다면 옛 사람들이 엄계를 금지함으로써 부처님을 숭배한 데 대해 요즘 사람들이 그 계율을 해제해놓고 부처님을 숭배하는 건 무슨 애가 되겠는가. 다만 시기에 들어맞으면 될 따릅니다. 자, 시기에 들어맞는다는 건 이제 우리가
이제 유교에 말하는 이제 윤집걸중이잖아요. 순시로 그 가운데를 잡아라. 결국 뭡니까? 타이미의 문제잖아요. 결국 그 시기에 들어맞아 절도에 딱 들어맞는 이 문제인데, 나는 이 같은 불교의 개혁을 생각하여 큰 소리로 외쳐보았지만 남이 들어야 하지 않으므로 정치의 힘을 빌어 행할까 하여 전으로 세북을 울리며 정부에 청원한 것이 무려 2번이었다. 이게 바로 이제 건의서와 헌의서와 건백서입니다. 이제 그 전물 아래에 적어 보아 집사하고 내놓는다. 주십사하고 내놓는다. 자,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조선 총독부의 건백서와 헌백서를 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뒤에 그 글을 덧붙여서 지금 제 9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만해의 이런 왜 그것을 중추원과 지금 총독부에 건의를 했냐, 자체로는 안 됐느냐, 이런 얘기를 비판적으로 봅니다. 근데 자, 용성이라고 백용성 있죠. 용성이라는 건 이제 33인 중에 역시 만해의 권유에 따라 참여했던 한 인물인데, 우리나라 삼작 병전 번역의 역할을 했고 대각교 운동을 펼치는 분입니다. 자, 만해가 이런 글을 2차례나 헌의서 건의서를 냈죠. 이 시기는 이미 1909년, 거의 10년, 그 저는 7년하고 9년입니다. 그러니까 좀 시간이 오래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용성은 1926년에 대처식육, 자, 아내를 거느리는 결혼과 고기를 먹는 식육을 반대하는 글을 조선 총독부에 2차례 건백서를 또 올리게 됩니다. 자, 만해가 중촌이나 총독부에 올린 건백서와 헌의서, 용성이 올린 총독부의 2차례 건백서 다 결국은 당시에 뭐 통치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총독부와 중추원에 올렸다는 부분은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만은, 결국 그래서 객관화시키고 또 책임을 생각한다면 뭐 당시에 대한제국이 해체된 현실에서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런데 거기에 건의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공익화, 어떤 의미에서 뭡니까, 공식화시키기 위한 어떤 방편이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하나 얘기할 부분이 1926년, 그러니까 1910년, 11년에, 그러니까 10년의 나라를 빼앗기고 11년에 조선 반도에 있는 전 불교 재산이나 주지 인명권 등 이 모든 것들을 통할하는 사찰령이 반포가 되고, 사찰령에 의해서 7개 이제 시행 규칙이 만들어지고 30본산제를, 전국에 있는 사찰을 30개 본산 중심으로 재편합니다. 총독과 관리를 위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4년에 빠졌던 화엄사를 추가해서 30일 본산제를 합니다. 이게 이제 불교계를 통할하기 위해서 총독부가 만든 것입니다만, 26년까지 사찰령 개전 이전까지 대처성, 그러니까 결혼한 본사 주지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본사 주지가 되려면 결혼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지만 1910년 전후부터 1945년까지 외국에 유학한 승려들이 한 450명쯤 됩니다. 일본에 한 350명, 중국에 한 7, 80명, 미국, 프랑스, 독일 뭐 등등까지 포함해서 한 450명이 집계가 됩니다. 자, 이들이 이제 유학을 마치고 대개 뭐냐면 전국의 30본사, 이 30본사 아니죠, 19개 본사, 불교계 19개 본사에서 발탁한 장학생들이었어요. 중앙의 명진학교, 동대 전신, 여기도 서울의 한양으로 보내기도 하고, 또 여기서 마치고 가는 사람도 있고 바로 가는 사람도 있고 해서 일본, 중국,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등으로 유학 간 사람이 한 450명 되는데, 이들이 공부를 마치고 돌아올 때는 뭐 행정 능력, 의학, 인맥, 또 뭐 외국어 여러 가지가 능한 사람들이죠. 당시에 최고 엘리트라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올 때
되게 이제 부인들을 데리고 온 경우가 제법 많았어요. 외국 유학 가서 돌아오면서. 자, 이 부인들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가 맞물려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대처성이라고 하는 결혼한 성녀들은 서양 문화를 먹고 외국 경험, 행정, 의학 여러 시스템들을 이제 경험했기 때문에 상당히 유능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26년 사찰 개정 이전까지는 이 총독부의 말을 잘 듣는, 총독부와 긴밀했던 30본산 또는 31본산 추지들만이 주지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외국에 유학을 다녀온 성녀 중에 아주 유능한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중에 이제 이미 21년, 22년 즈음에는 기존의 총독부가 관할하는 대한불교 당시에 조선불교 총무원에 맞서는 조선불교 종몰이라고 하는 또 조직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유학생들이 중심으로. 두 종무원과 총무원이 갈등하니까 결국 총독부의 중재로 한 22년쯤 지나서 조선불교 총문으로 다 통합이 됩니다. 그건 결국 총독부의 영향 속에 있는 총문으로 다시 자리 잡힌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유학을 다녀온 젊은 대처성들도 본사 자리를 좀 몇 개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된 것 같고, 뭐 한 서너 개, 너댓 개 정도는 그게 받아들여졌던 것 같아요. 그 계기가 지금 1926년에 지금 대처성에게도 바로 본사 추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된다는 것이 아마 사찰령법이 개정이 된 계기가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26년 사찰령 개정하면서 대처성도 본사 추지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일부. 그 다음에 이제 10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원주지선거법 개혁인데요. 지금 이제 사찰령이라고 하는 것이 확고하게 정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본사가 있고, 지금 이제 말사가 있고, 암자 또는 이제 뭐 굴 또는 방,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큰 것은 이제 교구 본사. 교구 본사는 도예, 경상북도는 불교가 좀 광범위하니까 경상남도 한 6개, 5개쯤 있을 겁니다. 충청도는 좀 불교가 그래도 강하지는 않은 측면이죠. 유교가 오히려 승하니까. 충청남도는 제가 옛날에 마옥산, 지금은 수덕사 하나 더 있던가요? 2개쯤 있을 겁니다. 합사가 본사는 아닐 것 같은데요. 수덕사, 마곡사가 지금 본사일 겁니다. 그 정도가 될 거고요. 뭐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기도 해도 한 3개 정도, 이 정도 됩니다. 전국에 25개 교구 본사가 있고요. 최근에 추가된 게 이제 군종 교구가 있습니다. 군종 교구. 또 하나 추가된 게 해외 교구. 총 27개가 있는데 제19 교구가 바로 어디냐면 지금 태고종과 분할하고 있는 서남사 있죠. 서남사는 지금까지도 대한불교, 한국불교 태고종이 지금 관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조계종이 주지를 임명을 했지만 파견을 못 하고 있는 곳이고, 최근에 이제 주지 임명도 안 한 것처럼 돼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결국 이제 합리적 주지 선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이제 산문이 찬성하는 선거법을 만들어서 통일된 주지 제도를 확립하자,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여러 가지가 당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성녀들에게 업무의 양과 질을 따져서 월급을 지급하자. 그래서 주지 문제를 해결하자. 당시 그런 것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주지들의 경제적인 문제, 주지들의 이제 그 재정 뭐 이런 문제가 생겨났고, 최근에는 이제 절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 되게 보시금이라 해서 월급이죠. 주지들도 그걸 받는 거로 조계종이 지금 돼 있긴 합니다. 그것도 있고 이제 공적 이제 활동비도 있겠죠. 그런 방식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사원주지 선거법 개혁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것이 수용이 된 측면이 있고요. 11번입니다. 성여사의 정치적 단결.
자, 이 부분은 이제 당시의 상황에서 볼 때는 10년 전입니다만 전통 불교와 또 새로운 불교적 흐름과 함께 보면 외형적 단결과 정신적 단결 이 문제에서 절대로 깨지 않는 정신적 단결과 달리 시장 사람들의 단결이라는 것은 외형적 단결을 얘기하면서 가장 이제 싫어하고 미워하는 현시할 대상은 이제 방관자를 이제 만연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관자. 살짝 끼고 대상화시켜서 바라보는 거죠. 입만 살아서 평가하기를 좋아하는. 그래서 이제 여기도 혼돈파, 위아파, 오호파, 소매파, 그다음에 이제 포기파, 대시파 이렇게 뒤섞인 거 자기만을 위하는 거 뭐 오호하고 이제 뭐 그냥 뭐 감탄 조롱하는 거, 소매파는 이제 역시 비판 조롱하는 거, 포기하는 거, 또 때를 기다리지 않은 파 이런 식의 6가지 분류로 방관자를 하는데 결국 이 외형적 단결과 지금 장결에 포함시키지 못하는 이 방관자에 대한 상당히 혐오가 만에 계시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수가 적지 않았던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자, 12번째인데요. 자, 사원의 통할권 확립입니다. 자, 앞에 이제 30본산, 31본산제에 대해서 우리 지난번에 우리 여기 참여했던 스님이 논문을 쓰고 있는데, 자, 이 사원의 통할권을 이제 조선 총독부의 방식 말고 우리가 일본에게 피탈되지 않았을 우리 고유의 그런 방식이 없었는가 하는 문제인데,